네, 그럼 이어서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 후보 측이 제시한 공약 관련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부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에게 묻는 언론사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언론사 질문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각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상담 시스템 개편 공약 관련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상담 시스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수용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내 언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 중 상당수가 지도교수제의 문제점으로 성적 연락과 연계한 형식적 운용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지도교수의 상담의 문제, 후보자의 공약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측 대답해 주세요. 이제 지도교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첫 번째는 성적 열람에 묶여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효용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학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학교는 그럼 왜 지도교수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교육부 평가 때문이죠. 교육부 평가에서 상당한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제한을 안 걸어 놓으면 학생들이 안 듣는다, 안 한다라는 거죠. 지도교수 상담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학교 공부에 꾸준히 얘기하는 점은 그러면은 학생들이 안 듣는 건 단순 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 이러면은 그걸 제한해서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유효한 활동으로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학생 참여도를 높여서 나중에 가서는 그런 제재가 없어도 교육부 평가에서 기준적으로 적는 그 수준을 넘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교수 상담에 있어서 되게 문제점은 일단은 지도교수분들 이제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상당 부분 문제점 어디서 나오냐면 되게 대화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교수님께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상담의 전문가가 아니라 수업, 강의 또는 연구가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지도교수 상담 이제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도교수 상담은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도교수가 해줄 수 있는 상담 같은 것들은 메뉴를 만들어서 지도교수들을 교육하고 지도교수가 그 메뉴에 따라서 택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간다면 그건 전문적인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작용하는 것이 가장 지도교수를 효용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효용을 더 추가해 나감으로써 결국에 나중에는 성적 열람과 연계되는 것을 풀어내는 그걸 최종적으로 저희 목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한 학기 또는 한두 번 한다, 1년 한다고 해서 이게 확 늘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바는 지도교수 상담과 연계된 이걸 제재를 풀고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 그게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스탠다드한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공약의 목적은.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 가지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보시면 다음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도 어떤 고시반은 추가 모집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만들더라도 고시반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 학과에서 자격 고시반을 만들려고 하다가 수요 인원 부족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작정 전선만 했다가 막상 이용하는 학생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시반 종류를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고시반 종류를 증설할 건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먼저 고시반 통합에 관한 공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과대학별로 3개 운영 중인 고시반을 행정 운영상 통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인원 확대랑 더불어서 세무고시 및 노무고시 그리고 경영대학 고시와 로스쿨 준비반 등 사회과학대학 관련 고시 등 지원 고시 종류를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런 통합고시반의 운영은 총학생회와 학교 본부만의 운영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가동과 행정부도 배치를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시반 전략이라는 게 말씀해주신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세 개의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 질문에 세 개 부분만 지적할 것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로는 몇몇 고시반은 뭐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학생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도 혜택이 없어요.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는 각 단과대 고시반별로 되게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 상대적이라고 하면 뭐 우리 학교 내에서의 그런 고시반끼리의 그런 비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타대 그 경쟁 대학에 비교했을 때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비교적으로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모 학과의 자격 고시반을 만들려고 하다가 뭐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한 개 고시반 그리고 이제 무작정 증설 이렇게 또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시반은 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꾸준한 투자.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의 발전 계획과도 같이 가야 돼요. 학교의 발전 계획과도 같이 가야 돼요. 뭐 일례로 여기서 실제 대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제2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C대학교죠.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시반을 역점적으로 잡았고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투자를 나가면서 그걸 학교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학교 본부주도의 통합 고시반을 운영하고 싶은 이유도 그거예요. 학교의 발전 계획 함께 발 맞춰서 갈 수 있게 하려면 통합 고시반 학교 본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고시반을 증설할 것인가 증설할 거고 추가 설치할 거냐. 요거 부분은 학교 본부의 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봐야 됩니다. 가령 예로 들면은 지금 학교 본부의 발전 계획에서 고시반 관련 부분이 거의 빠져 있는데 학교 발전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국가 이제 조선일보 10월 27일자 나왔던 보도 같은데 이제 인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가 이제 인천 특별지면이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인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역점 사업으로 통해서 일어나가겠다라고 보도가 되었단 말이죠. 학교가 실제 삼고 있는 발전 모델도 산업융합형, 그다음에 국가산업융합형,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형, 그리고 송도 캠퍼스 같은 부분에서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학교 발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기타 정책들이 추진되고 되는 거예요. 고시반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고시반 설치가 될 거라는 거고 이제 어떤 고시반 설치할 거냐가 됐을 때 학교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논의해야 될 부분. 근데 제가 협의체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협의체 행정부서를 말씀 주셨잖아요. 협의체는 뭐냐면 학교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특히 고시반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학교 본부만의 주도, 학교 본부만의 행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약서에서 한듯이 주임 교수, 학생, 그 다음에 뭐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총동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거대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그걸 만들고 거기서 논의에 나가서 발전 계획과 함께 고시반에서 설치해 나가는 게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고시반 설치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이러한 기저가 당장 제 공약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이제 총학생회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작년 총학생회에서도 이번에 있을 때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이고 올해 아마 한 달, 두 달 전에 이용기 전 총동창회장께서 고시반 기금으로 1억을 투자하셨을 겁니다. 1억을 기금하셨
기부하셨는데 그러한 기조도 이러한 역할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작년에 이영기 회장님을 직접 뵙고 얘기를 드렸고 올해도 한 두 차례 정도 뵙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고시반은 다 함께 진짜 고민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해결해 나가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오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또 고시반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확답드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되게 많은 발전 계획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폐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안심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심쉼터는 어떤 형태를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따로 방이나 공간을 만드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로비에서 공간만 분리한 형태인가요? 그리고 새벽에 생활관의 경우 생활관을 순찰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가 한 명뿐인데 한 명의 경비 노동자가 쉼터의 인원들을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심 쉼터를 설치할 경우 경비 노동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쉼터 내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약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면은 보다 답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폐건제도 폐지가 통금 시간 폐지가 아닙니다. 통금 시간은 저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금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또 두 번째로 전제로 삼고 싶은 것은 다른 생활관 관생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뭐 12시 밤에 들어와서 술 취한 채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제재가 필요하다. 그건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벌점이 내는 이루어져도 그에 따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벌점 제도가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코로나 끝났으니 학교 본부도 지금 요거를 다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죠. 지금이 시스템 비정상인 것이고 시스템 정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따라서 벌점 제도는 유효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이제 그런 타 학생에게 빈틈을 끼치는 학생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그 제재를 오히려 더 제재를 오히려 더 꼼꼼하게 나감으로써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질서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걸 전제로 들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통금 시간 그러니까 이 폐원제도 폐지는 통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생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당연히 벌점 먹겠죠. 근데 이 학생이 오갈 곳이 없을 때 동아리 방에서는 제가 알기로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연합회 세칙에 따라서 내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아리 방 이외에는 과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갈 곳이 있으면 가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5시 전에 무조건 안전쉼터로 들어가세요라는 공약이 아닙니다. 근데 오갈 곳이 없어서 또 돌아다녀야 되는 학생들은 안전쉼터로 오시는 거예요. 안전쉼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적용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래서 막 편안한 공간, 뭔가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안전쉼터가 얘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획했던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여론이 계세요. 특히 생활 관련된 제도에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교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되게 학교와 학생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되는 주체는 학부형님들이신데 학부형님들이 이제 생활관에 바라는 것은 되게 안전한 또는 규율에 따른 그런 질서 있는 생활을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고려 안 하고서 그냥 생활을 냈으면 그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폐문제도 폐지라고 하시면은 내 자식이 한 12시 30분 이후에 들어왔는데 또 돌아야 된다고? 근데 안전쉼터가 있으니 안전쉼터로 가라. 편안한 공간 아니죠. 절대. 근데 그러한 학부형들의 니즈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학생분들도 만약에 딱 갈 곳 있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그걸 저희가 강제하는 게 안전쉼터로 가라고. 근데 오갈 곳 없는 학생들은 안전한 생활관으로 들어가시라고.
근데 이제 안에서 생활하시는 학생분들은 술 취한 학생, 근데 저는 12시 반 이후에 들어간 학생들이 다 술 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 있는 학생들 만약에 안전쉼터로 들어갔는데 혼동을 피운다. 그럼 거기에 따라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규율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바람직한 보다 안전한 그런 생활 하나 만들고 싶다는 기제에서 이 공약을 내게 됐고요. 이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어떤 형태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저는 편안한 형태.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뭐 클라이너를 설치하거나 침대를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단순히 안전한 공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쉴 수 있는 공간, 생활관에 못 들어갔는데 생활관에 비하는 생활관과 생활관과 준하는 그러한 시설 형태는 아닙니다. 밖에 안 도달하는 거 있는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딱 그 정도 의자, 책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람실과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은 열람실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열람실과 목적이. 만약에 그 학생이 만약에 토하고 그러면 그건 또 여기 앉으시면서 그런 것도 제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런 형태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주신 게 질문 주셨던 부분이 그 경비 노동자가 한 명뿐인데 그 인원이 사실상 모든 걸 통제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원을 노동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거나 하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 공부와 협의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쉼터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활관 자체에서의 안전, 그것만 보장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쉼터에 있다가 만약에 이 학생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관 측과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용원 북쪽처럼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용원 북쪽이나 그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학교가 안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요즘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형님들의 그게 되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숙사 뒷문 타는 게 그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안전에 있어서 학교는 신경을 쓰고 있고 학부형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다 충족해가면서 학생들도 진짜 실제로 안전한 그런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이고, 그런 투자에 일어나서 다양한 안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투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떠한 방안으로 그러한 안전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학생회는 배문제도 폐지와 안전쉼터 설치를 얘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답은 반드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공간 부족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선호가 많이 몰리는 전공의 강의실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프트 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등 신설 단체들은 학생회가 설립 때도 공간 부족으로 학생회실과 사무학의 배정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본격 측은 거의 대부분의 공간 부족 문제를 4대 캠퍼스 마스터 플랜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본교의 마스터 플랜 만능주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인하대학 신문에서 언급한 마스터 플랜 만능주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송도, 항공우주, 김포 메디컬 4대 캠퍼스를 특성에 맞게 특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본교는 용현 캠퍼스를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캠퍼스로, 송도 캠퍼스를 첨단 산업 위주로 산업 연구원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로 항공우주 캠퍼스는 MRO, UAM, 스페이스에이지 등이 특화된 캠퍼스로, 김포 메디컬 캠퍼스는 부속병원 중심의 메디오 헬스 융합, 커뮤니티 케어, 헬스케어 등으로 특화된 캠퍼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제 후보자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캠퍼스 마스터 플랜 만능주의,
더 나아가서 학교의 70주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70주년 만능주의. 전 둘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캠퍼스 플랜 만능주의라는 것은 공간 문제에 있어서 만능주의라는 것은 그 공간이 추가 확보가 된다. 이게 문제 해결이 될 것. 공간의 추가 확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만능주의의 본질이잖아요. 자, 제가 보고 싶은 건 60주년 짓기 이전에도 공간 문제가 됐고 60주년 지으면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됐나요? 자, 한국우주공학과 보냈습니다. 송도 보냈죠?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학령 인구가 감소했죠. 재학생이 줄었습니다.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공간이 추가 확보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캠퍼스 플랜 계속해서 학교가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 공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공간관리위원회 학생교를 추가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캠퍼스 플랜은 할 수 없고 이제는 추가 확보가 아니라 있는 공간이 효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 총장 후보 질의서에도 적혀 있어요. 이제는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이 없이 그냥 더 지으면 되겠지. 근데 더 지어서 안 됐잖아요. 이제 송도 캠퍼스 지어진다고 해서 해결 보장이 안 돼요. 과거 60주년처럼 또 한국우주 캠퍼스처럼 또 그렇게 공간 문제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공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호관 북쪽에 제가 공약서에도 썼는데 2호관 북쪽에 서모 교수실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모 교수께서는 지금 이남전 총장으로 가 계시고 이나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셨어요. 아직 교수실이 남아있습니다. 사임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 반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빈 공간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학과 내지 관리 주체들이 다 다르다 보니 관리 주체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이제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간관리위원회, 학생위원, 그리고 교수위원, 그리고 직원위원, 학교 총 공간 세 주체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집단은 세 개거든요. 직원, 교수, 학생. 이 다 모여서 이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파악과 더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제 공간의 추가 확보가 아닌 공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노력을 저는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공약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캠퍼스 플랜에 대해서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의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입하는 문제예요. 공간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송도 캠퍼스를 다 짓더라도 교집 학교의 그제야 100%를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데 공간을 또 뺏겠다. 그 공간이 애초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 또 건축도 조금은 난해하게 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건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야 힘든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차선책을 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 학교 공부, 학생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차선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근본적으로는 다 부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대. 이게 만능적인 부분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차선책을 논의해야 될 때 장기적으로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가더라도 차선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사용자들이 거기에 맞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업무 수행 결과와 행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반 사무직원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라고 하더라도 교원 업무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성과를 판단하는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적절한 교원 평가를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 측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공약이 아마 그 공약을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공약이 지금 학생 참여 지금 평가제를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학생 대표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교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가라는 것은 사후 평가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고 평가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항상 설정하고 요걸 뭐 평가 항목을 설정을 하고 요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후 평가. 이게 전반적인 평가의 사이클이란 말이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요 부분. 평가 항목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의 이익과 학생의 이익, 학교 직원의 이익이 달라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학생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점을 잡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학사관리팀을 예를 들겠습니다. 학사관리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학사관리팀을 예를 들면 여기 가장 측면에 있다는 부분인데 학사관리팀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학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인 것이고, 학생에 있어서 학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는 안정적 운영이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 운영은 최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율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업무 자체를 규정하고 업무 자체를 평가하는 그 지표 자체에 대해서 학생 목소리를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 측면에서 학생 참여 직원 평가제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후 평가에만 주목해버리면 애초에 그거는 마음에 드는 부서와 마음에 안 드는 부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건 공정한 평가, 말씀 올려주신 대로 공정한 평가가 안 되고 그건 제대로 평가로 반영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의 목표와 학생의 목표를 맞춰 나가는 과정, 그게 성과 평가하면서 초반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설정을 하면서 그 과정을 저는 더 중시하고 그 과정에 더 핵심적으로 이 공약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학생과 직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관련해서 교직원분들이 가지시는 어느 정도의 똑같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학생분들이 뭐라고 이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싸우자는 게 아니지만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인하대학교가 교비가 3,000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600억이 등록금이란 말이죠. 전 딱 60% 정도의 권한만 행사하겠습니다. 60% 정도의 권리. 저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우리는 그 정도의 지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보다 저는 학생의 이익이 절대 학교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학생의 이익과 학교의 이익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이익을 보다 반영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도 학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이런 성과평가위원회에 학생위원을 넣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구조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 단순히 투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기저에서 이런 공약이 나왔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 패널분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집에서 미추홀고 신규 계약자에 한해 중개비 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2천만 원으로 산정돼 있고 이렇게 되면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통학생과 기숙사 간생은 못 받는 팁인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요거는 추가적인 사업 기획 아니다 이런 걸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선착순을 지금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선착순 기준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로는 1학기, 2학기 부분이 될 것이고요. 1학기에 들어오나 물론 1학기에 들어온 학생이 많으니까 1학기 혜택 지분은 더 많이 받겠죠.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SK뷰 같이 가족 단위가 많이 사는 거주 지역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족 형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형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거 형태는 제가 잡고 있는 것은 1인 주거 내지 인하대학교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동거 형태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지원의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추홀구 전입 신고서를 새로 받고요. 그러니까 사업 이제 공예 개인 계획서에 따르면은 미추홀구의 주소지를 준 신규 계약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질문 주신 내용이 통학생과 기숙사 관세를 못 받는 혜택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학생과 기숙사 환생이 겪지 못하는 피해가 자취생들에게는 피해, 그러니까 위험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공약 개인 계획서에서 하는데, 그 복비를 지원해주는 기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후문가에 가면은 주인 집주인 직접 계약하고 문의구에 붙여놓고 번호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면서 체크할 부분 체크 못하고 법상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월세 문제, 뭐 월세 보증금을 떼인다든가 전세금을 떼인다든가 그런 법적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죠. 작년 청학은 그걸 생활법률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했었는데, 저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과연 부동산을 가시라는 거죠. 법비 지원해 드릴 때. 그리고 또 이 공약에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 법상 따라서도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주소지 이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주소지 이전을 되게 안 하세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소지 이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기도 할 뿐더러, 두 번째로는 2024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하대에 역량을 키우는 방안으로서 주소지 이전은 그거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가야 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학생회가 이제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힘들 때 잡을 수 있는 손, 내지 기댈 수 있는 덕더라, 내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먼저 가서 예비하겠다 했잖아요. 그 공약이 저는 이거예요. 생각하는 그 전월세 계약 지원. 전월세 계약에 들어간 돈이 상당 부분이란 말이죠.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고, 월세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는 기본 뭐 보증금 300, 500 이렇게 잡히고 들어가는 거고, 절세는 뭐 규모가 엄청 클 거고, 이런 큰 피해에 대해서 예방책을 마련해 놓는 것. 그리고 이런 예방책 마련을 어느 정도 지원 형태,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선별적 복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학생도 언젠간 자취를 할 수 있고, 그 기숙사관생도 자취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호혜성, 나도 언젠간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호혜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예산 규모를 크게 잡지 못하는 점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래도 형평성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정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돈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에서 책정한 금액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취생에게는 이제 자취생이 느끼는 그런 이제 어떤 손해나 그런 거는 통학생과 기숙사생이 못 느낀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통학생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라는 그런 손해가 있고, 기숙사생에게도 기숙사비에 대한 그런 지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취생도 통학생과 기숙사생이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 통학생과 기숙사생이 느끼지 못하는 자취생의 비애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애라기보다는 자취생이어서 놓이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식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통학생도 이제 통학생만이 느끼는 그런 이제 부담, 그러니까 교통비 같은 게 있겠죠. 기숙사 관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생만이 느낄 수 있는 부담, 기숙사비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자취생이든 기숙사생이든 통학생이든 모두가 느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거 자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월세 계약을 해서 사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 자취생 분들은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통학생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 셔틀버스로 대답을 드렸어요. 기숙사생이 느끼는 애환, 자취생들은 그냥 밤 막 들어가 되잖아요. 통학생들도 그냥 시간 맞춰서 좀 택시 타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숙사생들은 따로 있잖아요. 기숙사생들이 못 느끼는. 그럼 저는 생활 폐문제도 대답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그런 애로사항들과 위험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일률적으로 이 부분은 해주는데 이 부분은 지원이 없으니 요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하는데도 학교 교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그러면 자취생과 기숙사생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고 말하기 힘들듯이 이 부분도 말하기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주거 자체에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에요. 계약 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계약 시에 부동산 가셔서 그런 법률적 위험을 최대한 낮추시라. 그리고 매뉴얼 보시면서 본인이 챙겨야 될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저에서 공약이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관련 공약도 있었습니다. 현재 본교 유학생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내 부서와 함께 한국 문화의 특성과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유학생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유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유학생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건 제가 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기 조금은 선뜻 어려운 부분, 제가 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이건 초학생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을 때 경험한 어려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라는 게 되게 그게 바운더리가 안 잡혔잖아요. 학생이 넣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과대학 학생의 차원에서, 단과대학 대의원 차원에서도 만약에 피해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있는지가 조사가 됐었어요. 국제학생들은 그게 안 됐어요. 다행히 우리 학교에 피해 학생은 안 계셨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시가 우즈베키스탄 학생이셨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학교에 닿았어요. 근데 학교는 그 학생 연락처를 바꿨는데 연락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학생이나 이런 데를 통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관리 체계 자체가. 그래서 그 학생이 연락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부모님이 조금 되게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근데 다행히도 우즈베키에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 세 번째로는 이제 되게 피해가 없이 다행히도 피해가 없이 돌아갔는데, 태풍 흰남노 있지 않았습니까?
태풍 횡단보는 이제 외국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태풍을 처음 본대요. 그런 태풍을 처음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대요. 안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총학생회 비대위에서 안내 그걸 공지를 했었잖아요. 에브리타임 그 광장에 했었는데 그게 영어로 안 되니까 학생들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어로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제과 설치라는 거는. 이 학생들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죠. 왜냐하면 타지에 나와 있는 학생이고, 그것도 타지에 나와서 생기는 문제가 요구되는 문화 양식이 다르잖아요. 문화적인 소양이 다르잖아요. 요구되는 그 한국에서만 요구되는 문화 소양이 있단 말이죠. 문화 예절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진짜 학생의 입장에서 더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로서 국제과 설치가 국제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 그런 것들은 다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것들 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해나갈 수 있는 역할도 있고 학생이 해나갈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예시들은 학생이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고요. 충분히 학생에서 또 해야만 하는 역할인 것이고요. 국제학생들도 인하대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그러한 문화적 소양 같은 것도 교육받고 해야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건 국제학생들께서 되게 이런 문화적 소양에 대한 그러니까 요구되는 문화 차이에 따라 요구되는 게 달라져 버려서 그 한국에 대한 문화 인식이 없이 왔을 때 생기는 충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왜 이해를 못해줘 하고 한국 학생들을 탓할 내용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런 안내나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제학생분들을 했을 때 그러면 보다 이런 충돌이 적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기저에서도 이 국제과 설치는 충분히 이행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 후보께서만 주로 답하셔서 다음 질문부터는 기자분들의 지목으로 답변을 하거나 두 후보가 번갈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패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학생 및 여학생 휴게실을 라운지 및 다른 휴게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휴게실 내부를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남학생 휴게실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용도를 변경하시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곳의 휴게실 관리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혹은 개선을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 이제 학생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남학생 휴게실이 있습니다. 현재 휴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5호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배치가 있는데, 남학생 휴게실이 2호관에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이 2호관과 5호관, 서호관, 9호관 이제 하이테크 총 5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면 수업 전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휴게실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질문 주신 것이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이제 성별의 구분 없이 사용하는 곳을 성별의 구분 없이 남녀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라운지 형태로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용 라운지라든지 남녀 구분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더욱 효과적인 이용 공간을 만들고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그러한 공간 이용, 말씀 주셨지만 효과적인 공간 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학생 휴게실몇, 여학생 휴게실몇으로 재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신 부분처럼 그럼 여학생 휴게실 몇 개 떼서 남학생 휴게실로 운영하면 되지. 그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학생 휴게실을 그러면 5개 운영을 하고 또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것이고요. 일단은 이 호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일반적인 휴게 공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럼 그 이호관 여학생 휴게실을 일반적인 휴게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여학생 휴게실은 필요가 하고 남학생 휴게실도 필요가 해요. 그래서 2호관은 남학생이 많기 때문에 2호관 남학생 휴게실을 두겠다. 그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있는 9호관 그리고 하택에도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점에 또 여학생들 많은 부분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학생 휴게실을 운영하겠다 말씀드린 거고 용도 변경은 이제 공약서에 써놨는데 그 서관 여학생 휴게실은 라운지 줘서 이게 이미 공간권은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 뒤에별 단대별 공약에 적혀 있는 부분이고 단대별 공약에 적힌 부분들이 이미 되는 것이고 5호관 여학생 휴게실은 회의용 라운지로 전환을 계획 중에 있는데 5호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나 휴게실 같은 부분은 많아요. 근데 회의용 공간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애초에 저희 휴게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 단순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떠나서 학생들께서 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는 의미를 확장시킨 것이거든요. 그 의미 확장에 따른 효과적인 공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몇몇 개는 용도를 변경하고 몇몇 개는 기존대로 여학생 휴게실, 남학생 휴게실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근로학생을 통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휴게실들을 관리가 했었는데 이제 용도 변경에 따라서 그게 필요 없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해가지고 근로학생을 통해서 과거처럼 휴게실 같은 여학생 휴게실, 남학생 휴게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학생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 같고 그 이외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회관에 총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회관에 회의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총학생에서 직접 관리를 해버리는. 근데 뭐 친구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할 것 같고요. 부담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학생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는 회의실의 용도 변경과 정상화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학기제에는 8주 안에 수업을 끝내는 집중학기, 휴학 도중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러스 학기 등 여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약에서는 아주대학교의 편안학기제와 중앙대학교의 유연학기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중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학생 유연화는 무엇입니까? 네, 후보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학사 유연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또 변형해서 그렇게 학사 유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앙대학교의 그런 유연학기제 그리고 집중 이수제가 가장 우리 학교에 적합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되게 저희 학교의 학사 유연화가 필요한 이유는 취업 역량 강화거든요. 결국에는 취업을 보다 빨리 하게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자 측면이기 때문에 집중 이수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 학교의 학사 제도 형태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복수 전공을 굉장히 독려하고 또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잖아요. 조명호 총장 질의서 답변에도 보면은 그게 굉장히 본인의 그런 교육 혁신 방안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학교 또 취업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학생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중앙대학교의 유연학기제 집중 이수제가 가장 우리 학교 현실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학과의 경우 인하대학교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학과 역시 여러 분야들의 학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계약학과는 어떤 분야 혹은 어떤 학과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약학과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학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을까요? 네, 후보자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제 두 개 크게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학과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는 타 대학교의 경쟁, 그 계약학과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 두 개의 질문은 한 세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학과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답, 복합적인 답인데요. 저희 학교의 재단은 모기업을 두고 있죠. 한진그룹 그리고 대한항공. 이게 아테블리오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재신설이 됐죠. 아테블리오 학부 같은 경우에 재신설이 됐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의 경쟁력은 재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재단 부분에 있어서 계약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재단이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테블리오 학부라든지 우리 학교에서 충분한 그 기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있다는 것 같은 경우. 첫 번째 그 답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계약학과는 무엇인가? 일단 말씀드렸듯이 아까 재단과 연계한, 재단의 모기업과 연계한 그런 계약학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국가산업 중심, 아까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하대학교가 지금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인천시가 주도했던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되게 중점적인 대학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계약학과 설치 방치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대학원 계약학과를 만들었잖아요. 대학원 계약학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학부 차원에서는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연구직이기 때문에. 근데 학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학과 분야를 찾아서 학교는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무슨 계약학과가 필요하나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 얘기인데 저는 지역 연계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연계형. 인천의 대표대학으로서의 인하대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를 훨씬 더 나가야 된다. 그럼 대학과 그런 산학연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역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필요하고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해요. 그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에 맞춰서 유정복 시장이 그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백서를 보시면은 아마 반도체 국가산업 반도체 그 사업을 수주하겠다 이 나라를 통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계약학과 이런 것도 설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총공창에 교육부 듣고 나서 총공창 입장문에 계약학과 설치를 넣은 것은 저희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필요했었고 그런 것처럼 학생에게 나갈 역할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단 그리고 국가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성장 방안으로서의 계약학과 또 지역사회 연계의 계약학과 이 세 개가 아우러져야 된다. 이 세 개는 각각 별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복합적인 연계된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식의 그런 전략 또는 흘러가는 시대 흐름에 대해서 학생에도 눈들 필요가 있다. 학생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융합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은 학생회를 설립하지 않은 각종 사업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학원들처럼 상호랑을 이용하지도 학생회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칙 개정이 될 경우 해당 각과대학의 자치활동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회칙 개정에 실패하거나
학생 총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학생들을 도울 방안은 없을까요? 영호 측 답해 주세요. 네, 이거는 총학생의 후보자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회칙 개정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칙 개정에 학생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칙 개정이 실패할 경우 예단하고 싶지 않은데 되게 많은 혼란이 찾을 거기 때문에 회칙 개정이 실패할 경우 미용대 수용자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나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진짜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생회가 없는 게 회칙 개정이 안 돼서 학생회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표가 미달돼서 학생회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투표 미달이 되는 학과도 총학생회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고려해야 되지만 단순히 회칙 개정이 안 돼서 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준다 라는 부분으로만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는 되게 많은 그러한 형평성 논란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칙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미용대 학생, 수용대 학생분들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었을 때 뭐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그러한 대응이 전 학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그 어떤 논란이 있다가도 그건 학생의 기본권,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건 총학생회가 나서야 된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과방이나 사물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따져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칙 개정에 굉장히 관심 많고 회칙 개정 실패했다는 그런 것도 맞물려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권한 같은 것, 기본적인 보장받아야 될 것들은 총학생회 그것도 지키고 보장해야 된다. 그거는 미용대 수용대 학생이어서 학생이 이루어진 학생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다가가려고 한다. 근데 회칙 개정이 안 됐을 때를 예단하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 그래서 회칙 개정이 꼭 되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언론사 측의 질문들은 개인의 의견일 뿐 저희 언론사 혹은 학우 전체의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43대 총학생회 선거 토론회 언론 제43대 총학생회 후보에게 묻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드리며 참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